연속 확률 변수는 사실 수능에 나오기에는 조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그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 밀도 함수. 사실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적인 요소만 잘 아시면 되고요. 보통 너가 x, 너가 fx. 자, 이렇게 되는데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A부터 A부터 B까지 할까? 0부터 하자. 0부터 K까지 하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0부터 많이 정의되니까. 자,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치면 먼저 확률 변수의 요 범위가 있어요. 얘가 지금 0부터 K까지 이런 범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0부터 k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항상 1입니다. 원래 현 교육과정에서는 정적분을 직접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는 잘 출제하지 않지만 그래도 넓이 개념이고 넓이 개념은 적분 개념이기 때문에 적분에서 나오는 성질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한 구간 A부터 B까지의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거를 정적분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넓이에 해당한다. A부터 B까지.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는, 이 소단원에서는 항상 뭘 물어보냐면 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껏해야 뭐 이런 K값, A값, B값 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봅니다. 여기서 의외로 전혀 물어보지 않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평균, 분산 이런 요소를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원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구하는 게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이 정도 넓이를, 보통 넓이를 많이 물어본다. 근데 넓이를 주로 뭘 이용해서 많이 구하냐면 이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닮음과 대칭, 요 정도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닮음과 대칭을 이용해서 보통 넓이를 구해준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그랬을 때 너네 보고 마이너스 2분의 1A와 2분의 1A 이 부분에서의 확률을 구해달래. 여기는 B래요.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너네가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이죠. 대칭성 때문에 2분의 1이고 너가 정확하게 너의 절반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선분 B가 절반, 넓이 B는 4분의 1. 그래서 이 부분은 8분의 1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8분의 3이고 둘을 더해주시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넓이는 4분의 3, 확률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는 수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사실은 낼 게 워낙 많기 때문에 8문제 중에서 이런 거를 출제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요즘은 잘 나오는 경향은 아닙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29번에 좀 변수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를 따르는
그러한 어떤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사실 연속 확률 변수는 왜 배우는 거냐면 정규 분포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그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게 이항 분포죠. 그래서 이항 분포를 거기서 배우듯이 연속 확률 변수를 따르는 분포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규 분포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칭성, 두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대칭성과 표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대칭성이라 함은 기본적인 정규 분포는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예요. 양쪽으로 점근선이 있으면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대칭축으로 항상 평균에서 대칭이지, 그지? 평균에서 대칭일 뿐만 아니라 평균 이전에는 증가하다가 평균 이후에는 감소를 해요. 증가 감소 표현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너네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대. 3, x1, x2, 5, in, x1, x2 임의에 대하여 f x1보다는 fx2가 더 작다, 2다. 자, 예컨대 이런 식의 표현을 준다고. 그럼 이거는 무슨 표현이야? 클수록 작아졌죠. 그렇다는 거는 감소 표현입니다. 맞아요?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겠다는 거야? 3부터 5까지.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싶어요. 우리는 감소하는 곳은 어디야? 평균보다는 오른쪽에서 감소해. 즉 3과 5가 이쪽에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너의 평균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학에서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다시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해석을 해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대소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평균의 범위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해석이 된다? 이 그래프의 특징적인 요소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대칭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f, m에서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이야기는 대칭축과 그 다음에 어디서 최대인가, 어디서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높이가 커지거나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서 너의 표준 편차를 세타1, 너의 표준 편차를 세타2라고 한다면 둘 중에 표준 편차가 더 큰 쪽은 항상 어느 쪽이냐면 대칭축의 자료가 많이 모여 있으면 편차가 적은 거예요. 왜냐면 평균에 가까운 자료가 많으니까. 평균 근처에 점수들이 다 분포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 최대값이 큰 쪽이 항상 더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오로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이 그래프의 모양에 영향을 줘.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 평균에 모여 있는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낮은가.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같은 함수끼리는 서로 평행이동하면 무조건 포개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이 다른 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고, 요 시그마가 다른 거는 크기, 모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좀 중요한 표현들이 많아서 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떤 표현이 있냐면 뭐 fx를 기준으로 보면 f, m 빼기 x랑
f m 더하기 x가 이렇게 같죠, 그죠? 여기 평균에 대한 선대칭을 뜻하는 거였고, 두 번째,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닌 그냥 확률 자체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 p 너가 x가 a보다 작은 확률과 p x가 b보다 큰 확률이. 아이고, 라지 x인데. 미안. 요게 이제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a 플러스 b에 이렇게 평균에서 평균을 가져야 되고, 요거에 비슷한 형태로 요게 있죠. 너랑 더한 게 1이다. 같은 해석입니다. 우리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은 같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 합이 1일 때는 부동호 방향이 같으면 요게 이제 평균의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요런 게 나올 때가 있어. P A부터 A 플러스 T까지랑 P B부터 B 플러스 T까지랑 같을 때가 있어.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A, B가 서로 같을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뭐냐? 구간이 서로 대칭일 수가 있어요. 대칭이려면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즉, 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가 아니라 플러스 T까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이게 있대. 너랑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첫 번째는 뭐다? A가 2이다. 그지? 서로 같으면 당연히 같아. 두 번째는 평균이 뭐다? 너와 너의 평균 2분의 A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또는 이라는 거야. 보통 애들이 대칭성을 하도 강조하니까 대칭인 것만 기억하고 이거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오히려 이걸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 구간이 같으면 당연히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언제만 쓰이냐면 언제만 쓰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얘는 넓이니까 정적분이죠. 봐봐. 확률은 넓이고 넓이는 정적분이야. 이걸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적분 구간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A부터 A 플러스 T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T짜리야. 얘도 T짜리고 얘도 T짜리라고 이만큼. 적분 구간의 길이가 같을 때만 쓰는 공식이에요. 적분 구간의 길이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지. 내가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한 거랑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같을 수 있지. 그지? 길이가 다르면 당연히 같을 수 있겠지. 그럼 너에 대해서는 대칭도 아니고 뭐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자, 간간이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문자를 안 봤구나. 내 문자를 안 봤구나. 옆 강의실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간간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 변수가 다를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분 변수가 다르면, 그러니까 요 확률 변수가 다르면 우리는 무슨 작업을 거쳐서 이거를 통일을 시키지? 우리는 표준화를 통해서 통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 대칭성과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사실은. 표준화를 통해서 변수를 통일하고 변수를 통일해야지만 이런 표현들이 하나의 변수로 이제 일관되게 읽힌다는 거야. 너네가 표준화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x, y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우리 통계적 추정 파트를 가면 뭐가 나와요? x 바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지? 그럼 x 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본의 크기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표준화를 했을 때 그 표준 편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한 결과물이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표준화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크게 두 가지죠. 표를 이용하기 위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분포의 비교를 하기 위함이에요. 엄밀하게는 확률 변수의 통일을 위함입니다. 변수의 통일을 위함입니다. 표준화하는 방식 자체는 알지? Z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너네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X는 Z의 시그마 곱하고 평균 더하고, 이거를 역표준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Z 값에서 이제 X 값을 찾아갈 때, 얘는 X에서 Z를 찾아갈 때고, 얘는 Z에서 X를 찾아갈 때, 두 가지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그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표준 편차를 곱하고 평균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이용할 때 뭐 표준화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다른 분포의 비교를 할 때는 변수를 통일을 해야지만 같은 분포 내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볼게요. 자, 다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대. 보니까 부동호 방향이 어때? 서로 반대죠. 그리고 확률 변수가 같은 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y는 너와 같다면 y의 평균과 분산을 줄 테니 a, b, 시그마까지 한번 구해볼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요 등식, 너가 a 빼기 3보다 작고 얘는 b 플러스 2보다는 크고, 자, 요런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칭성을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너의 평균, x의 평균은 얼마가 되냐면 둘의 합, 즉 a 플러스 b 빼기 1 나누기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y와 x의 관계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1이고 x는 3 곱하면 3y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지, 그지? 3y 마이너스 3이니까 평균도 3을 곱하고 3을 빼면 되겠네. 3을 곱하면 얼마? 153? 3 빼면 150이네요. 그래서 요 값이 150인 거고, 분산이 9분의 4니까 너의 표준 편차는 3분의 2. 근데 3을 곱하면 표준 편차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너 곱하기 2 플러스 1 플러스 2. 답은 30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이제 부동호 방향이 서로 같고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부동호방이 같고 등호는 사실 상관이 전혀 없고 둘을 서로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 된단 말이야. 둘이 더하면 2k 플러스 100인데 2로 나누면 k 플러스 50이 되죠. 이게 이제 k 더하기 50이 된다는 거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다가 이제 표준화를 해줄게요. 그럼 표준화를 하시면 Z로 바뀌는 거고 2K에서 K를 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0이네. 요거를 표준 편차인 8로 나눈 거. 너가 0.006068인데 0.0668은 뭐냐면 1.5보다 크거나 같은, 그죠? 이거 지금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1.5가 되면 된다. 그럼 이제 계산하면 나오겠죠? 얼마나? 12? 슉 넘어가면 62? 슉 마이너스 62 나오네. 응? 아닌데? 뭐가 이상하지? 아, 플러스 K구나. 미안. 이렇게. 그지? 플러스 K죠. K는 62가 나온다. K가 62가 나왔으면 평균은 112가 나오죠. 답은 5번에 있는 이런 문제였다. 잘 풀었나요?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5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확률 변수 xy에 평균이 각각 m과 2m이고 표준 편차가 이 시그마와 시그마래. 정규 분포를 따라갈 때 기니디 뭔가 그런 거를 골라보자. 그래서 x는 m의 이 시그마, y는 2m의 시그마. 자, 이런 상태. 근데 기억번 p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 너는 p y가 2분의 5m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똑같은가. 즉 표준화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요거 표준화하면 뭐가 나오냐면 평균 빼고 이 시그마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m 나누기 이 시그마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는 2m을 빼고 시그마 나누는 거니까 m 나누기 이 시그마가 나오네. 부등호방이 반대고 얘랑 뭐랑 정확하게 더하면 0이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Z 기준에서는 둘이 서로 대칭인 게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3이 됩니다. 둘 다 우리가 Z로 바꿔주시면 너랑 너를 이제 비교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 m부터 2m까지랑 2m부터 3m까지의 절반이랑 너랑 뭐 같은가. 얘도 이제 표준화를 해봐야겠죠. 둘 다 표준화를 하셔야 되고 m이랑 2m을 표준하면 m 표준하면 0이고 2m 표준하면 2 시그마 분의 m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우변 같은 경우에는 2m으로 표준했으니까 여전히 0이고 3m이니까 시그마 분의 m이죠. 요게 너의 절반인가. 자, 보시면 뭐가 눈에 띄냐면
이 구간의 길이가 너의 딱 2배가 되지, 그지?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됐다고 해서 확률이 2배가 되지는 않겠지. 지금 여기가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0이야. 이 시그마 분의 m이 있고, 시그마 분의 m이 있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넓이가 이거의 2배냐고 물어보는 건데, 즉 둘이 서로 넓이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당연히 같지 않죠. 니은번은 그런 이유에서 틀렸다. 마지막 디귿번. A, B에 대하여 다음 요 식이 성립한다면 B는 2분의 A 플러스 3M인가? 표준화를 해서 잘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A를 표준화하면 A 마이너스 M 나누기 2 시그마가 되는 거고, B를 표준화를 하시면 B 마이너스 2M 나누기 시그마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둘이 요 부등호 방향이 지금 서로 반대인 거 보이니?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B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어때야 돼? 표준하고 나서 얘네가 서로 어때야 되니? 어떤 관계 있어야 돼?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는.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합이 1이 되는 거는 뭐에 대한 설명만 했냐면 부등호 방향이 같은 거에 대한 설명만 했어. 요거랑 너가 만약에 너이면 그러면 A 더하기 평균이 A 플러스 B 나누기 2다. 요걸 설명을 했거든. 얘는 부등호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어떤 상황일까? 이럴 때는 A, B의 관계가 어때야 돼? 당연히 A, B는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너네가 예를 들면 여기가 A가 있어. A보다 작은 건 여기지. 그럼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디 이상을 더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니? 당연히 여기 이상을 더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지. 당연히 A, B는 같아야겠지. 이거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설명을 안 한 거야. 자, 그럼 디귿번에서도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너네가 습관적으로 합이 0이다를 푸는데 합이 0이 아니라 둘이 서로 같은 거라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표준화를 했을 때. 그럼 끝났지 뭐. 2 곱하고 넘어가고. 얼마나? 딱 맞죠? 왜냐면 넘어가면 딱 플러스 4m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6번 표준화해서 푸는 문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F12보다 G20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뭘 뜻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둘은 표준 편차가 같아. 표준 편차가 같다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 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겠지? 요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 참고로 이거는 무엇에 대한 조건을 주냐면 평균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왜 평균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냐면 20이라는 숫자가 대충 어디쯤에 한 그래프의 어느 부분에 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크게 중요한 특징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서로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표준 표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는 정확하게 10에서 평균을 가져요. 그러니 12는 한 요 정도에 있고, 대칭성에 따르면 8은 한 요 정도에 있겠지, 그지? 자, 요런 모습인데,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여기가 이제 m이 되고 20이라는 거는 F12보다는 좀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대. 근데 이 fx 그래프 기준에서는 F1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정확히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예요. 맞아? 그지? 그게 여기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20이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얘는 얼마일까? 얘네가 각각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얘는 m-2와 m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지.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얘는 어디서 비롯된 거야? fx와 모양의 동일성에서 비롯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 결론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m 빼기 2와 m 플러스 2 사이에 20이 존재해야 된다. 등호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하시면 m은 18과 22 사이가 됩니다. 자, 이게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다음 21부터 24까지의 요 확률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왜 구할 수 있냐면 자, 21이 있고 24가 있어. 그러면 언제 기본적으로 최대냐면 평균이 정확하게 2분의 25가 되면 최대예요. 아니지, 45. 이렇게. 근데 평균이 2분의 45일 수는 없지. 그럼 아쉬운 대로 평균이 2분의 45에 가장 가까운 건 언제냐면 평균이 22일 때야. 사실은 평균이 22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준화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22로 표준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죠. 답은 이렇게. 나름 되게 재밌고 좋은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야, 이러한 표현, 함수의 대소관계 표현에서 평균의 범위가 이제 구해지는구나. 어떤 식으로 구해졌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 문제에서 왜 사용할 수 있었냐면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할 수 있었던 어떤 특징이다. 넘어간다. 좋은 문제죠?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우리 8번 한번 풀어볼까요? 표준화하여 확률 구하기. 근데 얘는 표준화해서 확률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칭성만 보시면 됩니다. 대칭성.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확률끼리 더하는 건데 부등호의 방향이 서로 같죠. 그죠? 부등호의 방향이 서로 같을 때는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면 항상 확률합이 1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평균이 4기 때문에 요렇게 더해주면 정확하게 1과 7은 4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1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는데 그럼 이 부분 넓이랑 요거 왼쪽 부분 넓이는 사실은 1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넓이랑 똑같으니까 이만큼이랑 더하면 항상 1이 나옵니다. 답이 1이 나와요. 근데 얘만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계속 되겠죠. 근데 7개자. 왜 7개냐면 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4가 있거든. 4는 한 번만 들어가요. 그래서 4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의 넓이는 정확히 2분의 1이 되겠죠. 답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7이 된다. 곱하기 10이죠. 답은 35.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부등식의 형태로 이제 요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그지? 그래서 뭐 9번 같은 경우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10번이 옛날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굉장히 좀 유명한 문제이고 별표 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도 이제 결국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준다는 거는 무조건 뭘 주는 거냐면 평균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아까 6번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6번은 서로 다른 함수끼리 비교한 거잖아. 근데 10번은 같은 함수 fx 안에서 비교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fx라는 함수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운데 우리 대칭 축에 해당하는 평균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평균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균에 x좌표가 가까울수록 값이 큰 특징이 있어. 그래서 가번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두시냐면 10이 20보다 평균에 가깝다 이렇게 써주세요. 다시 10이 20보다 평균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 밑에는 그럼 마찬가지지. 22가 4보다 평균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 두 가지를 토대로 m값의 범위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M값 범위 나왔나요? 민준이 범위 나왔어? 잘 안 나? 이게 누가 더 가까운지 먼지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당연히 언제일까? 어디를 경계로 나뉘겠어? 10이 더 가까운지 20이 더 가까운지 그 둘의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나뉘겠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해석상 10이 20보다는 평균에 더 가까워야 되거든. 근데 정확하게 평균이 15에 있으면 우리는 10과 20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평균으로부터. 그죠? 그렇다는 거는 M값은 정가운데인 15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돼요. M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15보다 왼쪽에 있는 10에 가까운 거야. 당연히 여기서는 너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M값의 범위는 15와 13 사이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출제됐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연수 M은 14가 나와요. 끝났죠. 나머지는 표준화해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좀 더 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F24랑 G28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fx와 gx의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가번 조건을 보면 24보다 m1은 작고 그 다음에 28보다 m2가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려주되 m1은 여기 m2가 여기 그리고 24와 28이 이제 사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여기가 24 여기가 28이 되면 되겠죠. 이쪽이 F 이쪽이 G.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이 그림은 너에 대해서 딱 대칭이 나옵니다. 26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24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36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하는 거 즉 얘를 기준으로 왼쪽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얘가 되겠네. 여기가 36이 되면 되죠. 잘 보면 24 기준 왼쪽 그 다음에 GX 기준에서 36 기준 오른쪽 그래서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 우리가 양쪽을 더한다는 거는 좌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좌표가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그래프 모양이라서 이 위치는 여기에 대응되죠. 그치? 너가 평행이동이 되면 여기로 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24, 36, 24, 28 대칭 그 다음에 M2도 28, 36 대칭 축 그러니까 M2가 나오죠. 얼마? 32?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 너도 4, 너도 4, 20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시 20부터 24까지랑 28부터 32까지랑 어차피 넓이가 같죠. 모양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완전히 같고 그럼 20부터 24까지가 0.4772 그러니 표준화를 했을 때 표준 편차가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시그마는 2네요. 이렇게 평균이 20이고 왜냐면 요거 빼면 4인데 4를 2로 나누면 2가 되죠. 우리가 2.0일 때가 0.4772니까 시그마가 2가 나왔고 다 끝났네. 우린 18부터 21까지니까 표준화 하시면 18은 마이너스 1 21은 0.5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됐지? 그 다음에 12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표준 편차가 같아요. 표준 편차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된 관계에 가운데 이렇게 대칭 축이 그려진다는 거.
그런 걸 이용을 하시면 둘이 만나는 X좌표가 8과 12의 평균인 10에서 만난다는 거야. 12번이 11번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인데 모양은 똑같아요. 얘가 10, 아니지 8, 여기가 12, 그러면 만나는 여기가 10이 된다. 요게 A다. 표준 편차도 알고 있고 뭐 다 끝났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13번 보시면 아까 나왔던 그 표현이지, 그지? 어때? F8이 F14보다 크다. 즉 8이 14보다는 평균에 가깝고 16이 2보다는 평균에 가깝고 8과 14의 정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11 있죠? 2랑 16 가운데는 9가 있는데 그럼 9랑 11 사이니까 평균은 바로 10 나옵니다. 평균 나오면 이제 끝나는 간단한 문제이고 여러분이 14번을 한번 해볼게요. 14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요거겠죠. gx는 fx 플러스 6이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어렵지? 이게 맨날 그냥 표준화하고 계산하고 활용 파트는 사실 쉽거든? 이게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함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워요. 자, 요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gx는 fx 플러스 6이다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fx에 대한 뭐야 이거는?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 fx와 gx는 모양은 똑같은 거야. 정확히 지금 11번, 12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정확하게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라서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만큼 차이가 나. 왼쪽이 gx고요. 오른쪽이 fx입니다. 이런 상태. 그 다음에 11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2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서로 같대. 그렇다는 거는 11과 23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fx 기준이죠? 11보다 왼쪽, 그 다음에 y 기준 23보다 오른쪽. 그러니 나는 요 모양상 원래 부동호 방향이 반대면 기본적으로 서로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y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y 기준에서 23이라는 거는 이쪽이 23 뭐 이렇게 있을 텐데 fx 기준에서는 뭐랑 똑같냐면 6만큼 가면 29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거랑 같은 상황이야. 봐봐, 얘가 y지, 그러니까 gx죠. gx 기준에서 23이 요쯤 있다고 치자. 여기에 23이 있으면 얘 기준 오른쪽인 거랑 fx 기준에서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오른쪽 부분을 보는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평이동된 6만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11과 23에 대해서 가운데가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어느 쪽이건 그림에서 너네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11과 25에 대해 대칭이니까 대칭축이 15가 나옵니다. 15 나오고요. 얘가 6이니까 여기는 9가 나오겠죠. 가운데 대칭축이 얼마냐면 17이 나오겠네요. 맞나? 너랑? 17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맞냐? 17인데? 엥? 왜 안 맞지? 쇽? 17? 약간 이상한데? Y 기준에서 23 이상. 그럼 X 기준에서 23, 그래서 6간 29 이상. 그러면 너랑 합치면 40이잖아. 11 더하기 29, 30 아니고 40이네. 20이네요, 20. 여기가 6 빼서 14. 이렇게. 가운데 여기가 17.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원래 27을 어떻게도 찾을 수 있다? 11과 23의 정 가운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거의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K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을 왼쪽으로 더했을 때 정확하게 1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K가 바로 누구냐면 17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왜냐면 우리가 Y를 이제 X로 바꿔서 해도 되지? 아까 여기처럼. 그럼 너는 X, K 플러스 6이 된다고? 그럼 이제 K랑 K 플러스 6이니까 K 플러스 3이 너의 평균이 돼야 돼요. 그냥 K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길 기준으로 왼쪽이랑 fx 기준에서는 요거 아래 거 이만큼, gx 기준에서는 요 넓은 거 이만큼. 근데 요 부분은 오른쪽 부분이랑 같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만큼 더하면 정확하게 넓이 1이 나오는, 같은 좌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k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x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요런 해석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K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Y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더한 게 0.1336이래. 그럼 y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이 부분, x를 기준으로 왼쪽이면 이 부분. 근데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이 부분 너가 너의 절반이 되는 거지. 나는 2 이렇게. 근데 k가 17이고 너의 y의 평균은 14고 그럼 이제 표준편차 이용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pz 17 빼기 14니까 3 나누기 시그마 0.0668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요 값이 뭐가 돼야 돼? 언제가 0.0668이야? z가 얼마 이상일 때? 보니까 z가 2 이상일 때죠? 2일 때가 0.4 아니지 1.5 1.5 이상일 때 0.4332가 이제 0부터 2까지 1.5까지 1.5 이상이 0.5에서 뺀 0.0668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면 되냐면 1.5가 되면 된다. 곱해서 나눠주면 시그마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너의 평균 답은 20 더하기 2라서 22가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지금 11, 12, 14번 다 느낌이 상당히 비슷한 거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고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이게 지금 보면 보여? 14번이 뭐라고 돼 있어? 22년 10월 확통 28번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28번에서 통계를 보기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근데 28번에 등장할 정도로 통계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정규분포나 통계적 추정 파트는 28번, 29, 30에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와요. 근데 29번 정도 난이도엔 가끔 나와. 근데 28번 난이도까지 나오면 조금 어렵기도 하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5번은 사실은 조금 쉬운데 어떤 점이 쉽냐면 자, 이제 ft라는 이 함수 자체를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확률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 이렇게. 근데 t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을 본다는 거는 요 적분으로 치면 적분 구간의 길이가 2짜리로 정해져 있는 거야. 즉 너네 보고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밀도 함수를 기준으로 얘를 뭔가 구간의 길이가 2짜리를 적분을 하고 싶은 거야. 중요한 거는 길이가 2라는 거. 즉 길이는 달라지지 않아. 그럼 내가 어느 부분을 넓이를 관찰해야 가장 넓겠냐는 거야. 당연히 어디겠어? 우리 요거 평균을 기준으로 1만큼을 관찰을 해야 되겠지. 즉 요런 식으로 여기가 이만큼이 2가 되는 경우 즉 t는 4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여기가 4래요. 여기가 6이고 그러니 해석상 평균이 5가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에서는 t는 ft는 4에서 최대값을 갖고 요거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냐면 평균이 5 이렇게 써줄게요. 그때 fm은 0.3413이래. 자, fm은 다시 f5를 말하는 거고 f5는 5부터 7까지의 확률이야. 즉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까지라는 거야. 이 부분. 이 부분이 0.3413이라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니까 0.3413이 되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표준 정규 분포 기준에서는 0부터 1까지죠.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를 하시면 0부터 1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이미 평균이 5인 거는 알아. 그럼 5를 빼고 얼마를 나눠주면 1이 나오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2가 되겠죠. 2. 평균은 5고 표준 편차는 2인 이러한 분포에 대해서 F7, 즉 다시 7부터 9까지의 확률을 구하자. 평균 이용해서 표준화 하시고 나눠주면 되겠죠. 1부터
이까지지? 끝? 이런 문제입니다. 16번 조금 어렵거든? 16번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어려워도.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직접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분산이 같으니까 여전히 아까 많이 연습했던 서로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어요. 표준편차가 같다는 거는 평균이 같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림은 무조건 요거를 그리고 시작을 한다는 거야. 하나, 둘,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요거랑 이제 y는 k가 만나는데 1, 2, 3, 4래. 만나는 모든 x좌표의 집합이 교점이 4개네. 4개이면서 간격이 일정해. 그럼 4개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일정하죠, 이렇게 되면? 혹은 어떻게 될 수 있을 때? 이렇게 일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 이거일까? 이거일까? 그래서 28번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로 나왔으면 28번이 아니에요. 두 가지 케이스 나눠야지 뭐. 두 가지 중에 케이스를 나눠 놓고 판단을 뭘로 하겠어? 바로 답원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지? 그렇게 하면 돼. 해봐. 별로 안 어려워. 그렇게까지. 이게 뭐 28번이야, 이딴 게. 이번 6월 모의고사 28번이 훨씬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1, 2, 3, 4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요렇게 1, 2, 3, 4인 거야. 지금 현재 2를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끼리 빼는 거거든? 지금 x에서 y를 빼는 거죠. 그럼 당연히 2를 기준으로 왼쪽에 x가 넓이가 더 넓어야 돼요. 그럼 둘 중에서 당연히 x, y가 얘가 x고 얘가 y가 돼야 되지. 왜냐면 2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가 y 기준 이 부분의 넓이보다는 더 이제 넓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고 이쪽이 y가 되는 이거는 1, 2, 3, 4가 어디 있는지와 무관하게 x가 무조건 왼쪽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평균이 얘는 2분의 3, 얘는 2분의 7이 나. 자,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어차피 1이니까, 우리 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2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2분의 3을 가지고 표준화를 하면 2분의 3 빼면 2분의 1. 그러면 얘는 P, Z가 작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 빼기 2분의 7로 표준화를 하시면 2에서 2분의 7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너가 0.5보다 큰가? 자,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얼마냐면 1.5일 때 0.0668이죠. 자, 얘가 얼마냐면 0.5랑 0.1915를 더하면 0.691호죠. 0.691호. 그래서 요거를 빼면 이게 가능해요. 괜찮지? 자,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x는 1하고 3에서 만나기 때문에 평균이 2고 y는 2하고 4에서 만나니까 평균이 3이야. 아, 이때는 m1이 2가 돼야 되고 m2가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는 요거 둘의 대칭, 여기에서는 너랑 너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m1이 2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보니까 2보다 왼쪽 부분 넓이 더하면 x의 넓이가 정확하게 2분의 1인데, 그러니까 0.5인데 그거에서 뭔가의 y에 대한 어떤 넓이를 빼면 0.5보다 클 수는 없겠지. 무조건 0.5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 때문에 바로 해석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고 끝입니다. 그래서 평균 나와 있고 우린 표준 편차를 알기 때문에 표준하면 끝났죠. x 2.5 빼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니까 1일 때가 0.3413, 1에서 빼면 0.5에서 빼면 0.1587 나오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였다. 자, 뒤쪽 활용 문제로 조금 넘어갈게요. 실생활 활용 2개, 그 다음에 이항분포 관련된 거 2개 정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우리 아우 시끄러 씨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으로 오세요. 뭔 소리야? 너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일까 밖에? 자,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키는 평균 M,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키가 177 이상인 사원이 242명이었다. 그랬을 때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인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1000명이고요.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 전체 신입사원 중 키가 177 이상인 사원이 동그라미 242명. 맨 위에 1000명 동그라미 242명 동그라미.
지금 우리는 이거는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지만 확률 분포는 무엇의 이야기이기도 하냐면 비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지? 그러면 봐봐. 키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키가 확률 변수를 따라가. 너가 평균 M에 표준 편차가 10인 이렇게 생긴 녀석을 따라간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키가 177 이상인 게 242명이래. 그러면 우리는 X가 177 이상일 확률, 즉 전체 중에서의 비율이 얼마냐면 1000분의 242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너네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서의 비율을 확률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표준화를 해서 0.242가 나오게끔 0.242 어디 있냐면 0.7에 있죠. 0.7. 그럼 역표준화를 합니다. 0.7에다가 표준편차 10을 곱하고 평균을 더한 게 바로 177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은 170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170의 평균, 그 다음에 180 이상인 걸 고르는 거니까 170에서 180 빼면, 아니지? 180에서 170 빼면 1. 그러면, 아니, 10 나누면 1이죠. 1. 1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0.3413을 0.5에서 빼면 0.1587. 답은 이제 1번에 있는 평균이 나왔으면 끝났죠, 사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 하면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문구점에 진열되어 있는 공책 중 10%는 A회사 제품. 근데 임의로 100권의 공책을 구입을 했고 A회사 제품이 13권 이상 포함될 확률을 구해봐라. 자, 요게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봐봐. 전체 중에 10%가 기본적으로 A회사 제품이야. 그지? 그럼 내가 한 권을 고르면 10%의 확률로 A회사의 제품인 거지. 근데 100개를 고르면 그 100개 중에서 A회사 제품에 해당하는 개수, N개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에 대한 분포를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여러 번의 시행 중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이러한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고. 기억나?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그게 100의 10분의 1을 따라가는 이항분포인 거예요. 요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아, 이거는 이항분포 문제구나. 이렇게 쓸게. 자, 근데 이항분포 문제인데 문제에서 저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는 거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인 걸로 바꿔서 풀라는 거구나. 우린 13 이상이 되고 싶대. 10 빼고 3 나누면 1이죠. 1 이상 또 나왔네. 0.1587. 답은 3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최근 문제를 풀어볼 건데 조금 넘어가서 35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35번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활용 문제가 훨씬 더 쉬워. 앞에서 했던 게 함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어려워요. (35번은) 정규분포랑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근 시간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와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즉 X가 73 이상인 사람과 X가 73 미만인 사람. 자, 그럼 일단은 전체 중에서 73분 이상인 얘네는 얼마일까? 이걸 내가 한번 구해볼게. 66.4로 표준화를 하시면 얼마 나오지? 0.44 나오겠지 뭐. 어차피 쓸 수 있는 게 0.44밖에 없기 때문에 0.44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닌가? 빼볼까? 얼마 나오지? 66을 빼면 6.6 나오나요? 6.6. 딱 맞네요. 6.6 나누기 15니까 0.44 나오죠? 왜냐면 60 나누기 15가 4거든. 딱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얼마냐면 0.17이래. 즉 무슨 소리냐면 전체 직원 중에서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은 0.17에 해당한다는 거야. 비율로. 그리고 이하, 그러니까 미만에 해당하는 건 0.83이래. 근데 이러한 73분 이상인 사람 중에서 40%가 지하철이라는 거야. 즉, 이 중에서도 0.4는 지하철. 당연히 이 중에 0.6은 그 외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0.2가 지하철. 얘는 0.8이 그 외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뭐래? 이날 출근한 이 직원들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은 얼마인가?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네요. 지하철은 언제 이용해? 0.17 중에 0.4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0.83 중에 0.2가 지하철을 이용하죠. 곱하고 더하시면 끝.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한 직원일 때 이 직원이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3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러면 조건부 확률인 거지. 이거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을 골랐는데 지하철일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근데 골랐는데 지하철이었어. 지하철을 타고 왔대. 근데 그때 과연 이 사람이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이었을지 아니면 이하 미만이었을지를 물어본다면 조건부인 거예요. 얘는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 됐지? 자, 뒤에 이항분포 관련된 거 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쓱쓱 넘어가서 47번으로 가겠습니다. 47번 별표. 자, 통계가 이렇게 29번에 나오는 일이 흔치가 않아. 28, 29에 나오는 일이 흔치가 않고 그 중에서도 이제 활용된 문제가 28, 29에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 중에서 29번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수업 때 분명히 다뤘던 유형이고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시행을 해. 4 이하이면 양의 방향 1, 5 이상이면 음의 방향 1. 그래서 4 이하인 거는 3분의 2의 확률, 5 이상인 거는 3분의 1의 확률. 각각 이러한 확률로 움직이는데 근데 너가 이제 4 이하인 거니까 이게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16,200번을 반복을 했고 이동된 점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지금 좌표가 있는데 먼저 총 횟수가 얼마냐면 16200이죠. 자, 그 중에 위에 거 혹은 아래 거를 확률 변수로 잡을게요.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잡겠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16,200 마이너스 x가 돼야 돼. 이거는 뭐냐면 각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예요, 횟수. 자, 총 16,200번의 시행을 하는데 일정한 확률 3분의 2의 확률로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16,200의 3분의 2라는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라가요. 여기서 아직 뭘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x를 내가 도입을 주면 저런 이항분포를 따라가겠구나.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찰 자체가 x를 관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는 뭘 관찰하고 싶은 거야? 마지막에 a의 위치, a의 좌표를 관찰하고 싶어.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원점이죠. 경우에 따라서 초기 조건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고. 얘는 이제 원점에서 출발을 했으니 마지막에 너의 A의 위치라는 것을 새로운 변수 Y라고 한다면 이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지금 플러스 1이 X번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은 16,200 마이너스 X번 나오는 거니까 식을 정리하시면 곱해서 더하면 2x 마이너스 16,20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뭘 구하고 싶냐면 너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즉 P Y가 5,700 이하인 건데 너가 이렇게 돼서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됐어? 이게 5,700 이하라는 거는 당연히 너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2로 나누면 x에 대한 식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얼마가 될까? 16200 더하면 900이니까 450. 근데 아니네. 950이네. 왜냐면 여기가 1000이 남으니까. 그렇지? 21,000이니까 1950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21,900이죠? 21,900 나누기 2. 이렇게 나와요. 이걸 해주면 된다고. 이걸 어디서? 여기서. 근데 이것도 이항분포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한다? 정규분포로 바꿔서. 자, 평균을 구해보면 3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 3으로 나누면 5, 4, 2 곱하면 18, 108, 1080. 그 다음에 3분의 1을 다시 곱하면 3600, 60의 제곱이죠. 짠. 자, 요걸 이용해서 얘를 표준화를 하시면 됩니다. 1800을 빼보시면 정확히 150 남고요. 60으로 나누면 6분의 15, 2.5가 되겠지? 즉 x는 작거나 같다 2.5가 되겠네요. 아, 미안해. Z죠. Z 표준화했으니까. 근데 2.5일 때가 0.494잖아. 즉 0.494라는 거는 2.5보다 작다는 건 0.99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994로 역대 단답형 중 가장 큰 답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세 자리까지니까.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였다. 밑에 있는 것도 뭐야? 이항분포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얘도 지금 보시면 비슷하게 그 다음 해 9월 달에 또 이게 나왔던 거고 2025년인 걸로 봐서는 올해에도 29번이나 28번에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혹은 뭐 이항분포를 활용한 그런 통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법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민준이는 숙제 풀어온 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도담이는 요거 앞에 거 조금 풀고 있어?